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금 온 거다.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 레벨은 적정 수준 이하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세상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게 연준의 다음 스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금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아마 증권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분이시죠. 국내 업계 최초로 1조 펀드를 운영하셨고요. 또 10조 이상의 펀드를 또 최초로 운영하셨습니다.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장이셨고 대신 자산운용 대표이사셨던 서재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과거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과거 미래에셋의 전성기를 이끄셨던 분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일단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한국 증시 올해 같은 2022년도 같은 증시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만큼 네. 아주 힘들었던 시장이잖아요. 네.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원래 같은 거 말고도 저는 IMF 때 그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급락하는 사이클들을 올해는 완만하게 결국 꾸준히 내렸는데, 예전에는 뭐 급락하는 패턴을 가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리만 사태 때 그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2년도인가요? 미국 신용 등급 강등된다 할 때 무려 일주일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400포인트가 내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시장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GDP의 2배에 해당하는 통화가 풀렸습니다. 네. 금리가 저금리로 공급이 됐고, 그래서 머니 무브가 만들어준 그 많이 올랐던 게 문제이지, 원래 시장을 가지고 뭐 이게 뭐 많이 떨어졌다, 물론 다들 고생은 했지만 그 전해에 많이 오른 게 문제이지, 이 지금 수준이면 이제 적정 수준, 원래 또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버블과 역버블을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금 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요새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도 그 거품이 끼었던 것이 제거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그 모든 자산 가격들이 버블을 만들었다, 역버블을 만들었다 하는 게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하고 주식의 공통점은 둘 다 이렇게 멀티플로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월세의 몇 배로 거래가 된다, 뭐 이렇게 거래되는 자산들이어서 멀티플로 거래되는 자산일수록 버블과 역버블 때 가격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큰 기관들은 뭐 그렇게 많이 편입하고 있지 않는 그런 비중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고, 오히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기관들은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상승했을 때 작년에 물론 많이 그 올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논리가 우리 기존에 이제 박스권 장세였잖아요. 그 코리안 리스크 디스카운트니 뭐니 해가지고 한국은 그냥 이렇게 이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했던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평가받는데, 우리도 뭐 PER 미국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준이 올라오니까 지금의 주가는 적정해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아니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고요. 미국과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기초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냐 아니냐, 군사력의 차이도 많이 나고, 농업 자원도 많이 차이 나고, 에너지 자원도 차이 나고, 교육이나 특히 또 인구 구조도 많이 차이 납니다. 우리 인구 구조는 지금 뭐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향후에 잠재 성장률을 많이 갉아먹을 구조인데, 미국은 최근 들어서 유입되는 이민자 인구들이, 대졸자들이 50% 달할 정도로 인구 구조가 건실하고, 그래서 잠재 성장률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랑 우리랑은.
그리고 가령 뭐 그 글로벌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때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지위를 함께 업고 나갑니다. 물론 언어적인 것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가계 금융 자산 중에 거의 뭐 70% 정도가 주식 앤드 주식과 관련된 채권, 뭐 부동산이 아닌 자산, 금융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금융 자산이 한 4,900조 된다고. 그동안 꾸준히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식 비중이 이제 20%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하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서서히 올랐어야 되는데, 서서히 편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약간 감기 같이 그냥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막 따라 산 것들이, 부동산은 더구나 장외 시장이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을 더 심화시켰고, 주식 시장에도 너무 급작스럽게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이 사버린, 그게 일시적인 그 가격의 상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너무나 싼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품은 이미 많이 빠졌고 그 오히려 제 가치도 인정을 못 받는 가격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한쪽은 지금 경기 침체로 이익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가 좀 더 하향 레벨 다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좀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결국 기업의 이익과 그거를 밸류에이션 해주는 통화의 양, 돈의 가격, 금리 레벨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또 냉정한 이 얘기지만 모든 가격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화폐로 측정이 되는데, 그리고 화폐로 측정되는 가격을 매기는 행위를 전 세계 불특정 다수의 집단 지성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더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 레벨은 적정 수준 이하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일시적인 고통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라면,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경기가 상반기에 침체를 가고 어느 정도 연착륙의 모습을 하반기에 보인다면, 이제 뭐 더 하방 위험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요 우리 기업들도 그러하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작년까지 쌓였던 거품이 지금은 다 제거됐다. 네, 거의 주식 시장이 다 제거된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그렇다 네. 보는데 네. 그 미국 시장은 아직도 거품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은 좀 거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상승폭이 코로나 이후에 다우 보다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도 어제 마감된 미국 시장을 보면 하락폭이 다우 지수는 1년간 그냥 이렇게 반올림해서 대충 이거 외우기 쉽게 10% 떨어졌고요. S&P는 20% 떨어졌고 나스닥은 33% 떨어졌습니다. 네. 1, 2, 3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이 이제 그 유동성이 만든 미니 버블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게 과거 거래되는 밸류에이션 레벨로 지금 해기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아직도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나스닥이다. 근데 나스닥이 또 나스닥은 심리가 많이 지배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돈도 잘 못 벌지만 기대감을 있는 네.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나스닥 향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가 지배한 시장이 나스닥의 시장이 그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금리 동향에 따라서 또 많이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페드가 연초에 이제 또 다시 연준은 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아마 점도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지금 0.25 덜 올리지 않을까. 점도표대로 패드가 지금까지 점도표대로 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냥 자기들 예상이고 결국은 아마 미국의 시장금리 움직인 걸 보면 패드도 나오는 경제 데이터들, 가령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 소비, 그 물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또 수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나스닥도 이제 더 안 내리려고 그러겠죠. 나 이제 그만 내릴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연준이 뭐 25bp씩 2번 혹은 3번 네, 올릴 네, 수 네, 있다라고 네, 보는 쪽이 네.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5%대 금리가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뭐 적어도 9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네, 네, 장기화되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었다. 이제 우리가 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네. 다음에 GDP 전망 이런 금리 전망들을 IMF도 하고 IBRD도 하고 세계은행도 하고 미국 연준도 하고 한국은행도 하고 KDI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해에도 맞춘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네. 팩트신데. 네. 아니 못 맞춘다니까요. 왜냐하면 새해에 GDP 그로스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될 것은 새해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새해에 무슨 일이 있을지 2023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렇죠. 이렇게 강한 인플레이션도 예측하지 못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더라면 유가가 저렇게 올랐겠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과학적인 영역이었고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누가 자신 있게 앞으로 25p씩 2번만 올리고 말 거다. 안 올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이 투자를 하는 건 시장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세상이 어디로 움직여 가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영역이지. 뭐 감히 우리 인구가 80억 명인데 80억 명의 인구가 내년도에 소비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뭐 전쟁이 어느 날에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그걸 미리 막 가늠을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맞습니다. 해마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 확고하게 그걸 근데 하긴 작년에 그 연준의 말을 100% 확신했던 분들이 또 뷰가 또 연준이 바뀌는 거에 따라 바뀌면서 또 비난을 많이 받았죠. 왜 그러냐면 연준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조직이지 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히틀러나 이런 사람처럼 자기 의지대로 가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팔로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세상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게 이 연준의 다음 스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해서도 낙관해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네. 적정하다고 보면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거품이 껴서 계속 거품이 껴 있다라는 말씀대로 계속 하락을 한다면 우리도 같이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버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그거는 다를 겁니다. 나스닥이 내린다고 다우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네. 나스닥이 내린다 해서 똑같은 지수 산정 방식을 가진 S&P 500이 그만큼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 S&P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으면 다우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고 S&P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률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거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스닥이 내린다고 우리 그런 현상 많이 보잖아요. 밤사이 나스닥이 내렸어요. 불안해서 밤에 나스닥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되면 막 하락을 더 심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건 참 장기적으로 보면 그보다가 어리석은 게 다시 없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빠지면 오늘 빠지겠구나. 뭐 그거 이런 생각. 일정 부분은 맞고요. 일정 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총을 구성하는 산업별 비중도 코스피 비중이랑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떨어지고 어떤 산업이 올라가느냐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지 전체로 대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국가별로도 지수 구성하는 산업의 그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 내린다고 전체가 내리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반드시 같이 동행하는 게 있는데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오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자꾸 괜찮아질 거야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렇게 돌리는 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틀린데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라는 거는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정책 수단이잖아요. 자연과학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율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위축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것은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계인데 이론상 금리는 두 가지 다가 떨어졌는데 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고 나면 또 반드시 버블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막 통화 공급량이 무지 늘어나고 막 금리가 돈값이 정말 엄청 싸져가지고 제로금리가 있고 이러면 조만간 금리가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그때는 한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좀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죠. 작년 초까지도 그랬죠. 그때는 줄여야 됩니다. 제발 다음 사이클이 오면 우리 투자자들 분들께서 주변에서 어떤 금융사에서 혹은 어떤 누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게 목표가가 얼마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장밋 꿈을 주더라도 그때는 돈값이 이렇게 싸졌으니까 물가도 오르겠고 경제도 난리가 나겠고 고용도 막 늘겠고 세상이 너무너무 뜨거워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위축을 불러온다 라고 생각하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다들 그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환희를 맛보셨고 지금 또 절망을 맛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10만 전자 환호할 때가 매도의 순간이었구나. 삼성전자. 그래서 이 젊은 분들에게는 이번 이 이슈가 평생을 두고 좋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을 때 내가 거기 취해서 그냥 말로만 우스갯소리로 파티는 즐기되 출입구에서 즐겨라. 언제든 탈출할 수 있게 말은 했는데 이런 놀다 보니까 한 가운데서 놀고 있었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 지금 탈출할 것 때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지겹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축구장에서 예를 들어 한일전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마지막 후반 40분쯤에 1대1로 비기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고 나오려고. 그런데 이제 그걸 끝까지 결과를 보고 나오면 성취감은 더 있는데 나올 때 출구가 혼잡해져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려면 우리가 그 자산 운용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좀 안전하게 하려면 남보다가 한 템포만 일찍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는 욕심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그 욕심을 벌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매도가 너무나 어려운데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욕망과 결합이에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막 군중들이 몰려갈 때는 막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돈이 막 불어나요. 그럼 주위에서 계좌 인증 올라오고 막 유튜브에서 누구 돈 벌었다고 인증 올라오면 사람들 미쳐요.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SNS가 없어서 남의 성공을 훔쳐볼 기회가 없었는데 요새는 SNS 때문에 타인의 성공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막 없는 사람도 자동 대출 마이너스 통장 받아가 투자하게 되고 이게 부러움의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제 보기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네. 바탕으로 우리 멘탈 관리를 잘해야 잘해야 되는데 된다. 이게 제발. 쉽지는 않다라는.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하는 것은 욕망과의 이별이잖아요. 내 마지막 그렇죠. 욕심을 버리는 네네. 거니까. 마지막 축구 경기 5분을 내 꼭 봐야 돼. 내가 티켓 값을 냈는데 결과는 보고 갈 거야. 막 인생을 걸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거품은 다 제거가 네, 됐고 다 제거됐습니다. 지금은 탈출할 때가 아니라 네. 버텨야 될 때이다. 네, 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네, 하면 네. 될까요? 다만 부동산은 쳐봐야 된다. 내가 예전에 그 버블기에 샀던 어떤 주식이 지금 현재 다른 것도 함께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한강에서 내가 뺨을 맞았는데 이번에 복수를 종로에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부동호를 쳐봐야 돼요. 지금 많이 내린 A, B 두 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가령 얘가 더 좋을지 얘가 더 좋을지 교체하는 것들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내려 있으니까. 지금 요즘 그 부분 종목 교체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거든요. 알긴 알아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면은 뭐 A 주식, B 주식, C 주식 해가지고 다 42%, 45%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손절 처리하기도 그렇고 물타기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하나로 좀 합치면 어떨까? 더 좋은 주식으로.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좋은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네. 계좌가 아프면 어쨌든 본인이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몸이 아플 때도 본인이 운동하고 뭐 건강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본인이 자산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도덕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어떤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봐야 됩니다. 병도 널리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계좌가 아파진 것도 혼자 아픈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호호 불어주면서 언젠가 날까 이렇게 해서는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망가진 포트폴리오를 부동으로 쳐보고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성공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성공이 되지 않거든요. 무너졌다 다시 올라갈 때 그놈이 꼭 올라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세상이 달라져 있으니까. 기업의 어닝 창출력이 세상 변화의 함수잖아요. 네. 나라의 정책도 달라져 있을 거고 세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리는 주식이 반드시 많이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다시 살아나게요.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70%, 80% 과거의 어떤 이유로 올랐던 주식들 그래서 네네. 지금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어도 네. 그냥 시간과 싸움에서 버티면 될 것이다라고 믿기에는 안 좋다. 그런 주식도 있고 그래서 그 떨어진 주식이 단순히 그 회사는 멀쩡한데 어닝 창출력 그다음에 업의 본질 마케팅 망 다 좋은데 경기가 퇴행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막 사줬고 반도체도 너무 많이 팔렸고 코로나 때문에 서버 증설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이에 막 투자를 별로 누린 것도 없어. 자기가 그 막 물론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가격을 막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를 자기가 어떻게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인심이 고약해서 또 떨어질 때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버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 없이 올랐던 거 있잖아요. 우리 소위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테마주들. 머니 무브로 이유 없이 올랐던 거. 또 코로나라는 문화적인 그 코로나가 소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문화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소비 문화의 변화에 기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던 거는 아마 영원히 그 가격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건 또 애정이 다 있잖아요. 더 이 아픈 손가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져갈 거냐 말씀하신 대로 종목 교체를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그러면 조금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그렇게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었겠죠. 근데 그렇죠. 참 어려운데
저는 세상의 변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이게 우리가 물린 주식 얘기할 때 한국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고 해외는 애플과 테슬라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네이버, 애플,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생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거대한 모빌리티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가고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뭐 클라우드 얘기하고 뭐 다 어차피 같은 부류의 회사인데 그 중에 요 회사별로 강약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상 이제 저는 삼성전자 비중의 문제인데 삼성전자나 애플, 네이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도 비중이 많지 않으면 한 뭐 조금 기다려봐도 된다. 다만 테슬라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건가. 왜냐하면 테슬라가 하는 전기차는 어차피 테슬라 매출의 87%가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경쟁자를 불러올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제 생각에 원래 뭐 상하이 공장이 뭐 일시적으로 셧다운돼서 그게 아니고 실제 정말 중요한 거는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소프트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여야 설명되는 멀티플인데 제조회사라면 도저히 설명받을 수 없는 지금 멀티플이에요. 테슬라의 PR은 네네. 근데 소프트웨어의 강자들을 이제 차례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만날 거다. 그렇죠. 우리 당장 애플카가 이슈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존 차를 만드는 금속 관련된 기술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벤츠를 링 위에서 만나게 될 것 같고 현대 기아차는 이미 만나서 스파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신에 또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업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다 먹는 시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소프트웨어로 못 옮겨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에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회사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잘 하느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슬라 네트워크, 풀 SD 드라이브 버전, 뭐 버전 11 지금 한국에도 뭐 언젠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좀 집중하고 사업 역량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네 개의 큰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본 근로소득이나 노후 퇴직금이 일부 들어갔을 건데 그걸 잘 이제 호호 불어서 어떤 거는 가령 테슬라랑 애플의 하락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똑같이 비슷하게 내렸는데 물론 하락폭이 작년 11월 올해 11월부터 테슬라가 좀 갑자기 그 어떤 상하이 그 공장 이슈로 좀 많이 내린 폭이 없잖아 있어요. 조금 보면 약간 조금씩 애플 쪽으로 옮겨가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무 테슬라의 독주를 확신하기보다는 애플로 이렇게 좀 애플에 대한 투자도 같이 좀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차라리 이쪽 비중이 줄여져서 테슬라에게도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겠지요. 근데 기회도 있고 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경쟁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고요. 이제 애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테슬라에게 가장 큰 잠재한 거대한 리스크다.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 뭐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하느냐, 라이다로 하느냐, 레이저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들은 이제 아직 출발하는 인더스트리니까 논란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언젠간 기술 표준이 정해질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막 너무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각도에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느냐 요거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해야 된다.
세상이 변하는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주식들은 그런 주식으로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노동의 정말 쓰신 그 제레미 러프킨 씨가 쓴 회복력의 시대, The Age of Resilienc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의 자원을 무한히 소비시켰다가 이제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단계로 그 GDP 그로스보다는 삶의 질, 생산성보다는 재생성, 그러니까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너지를 재생하는 쪽으로 뭐 그런 것들은 그건 엄청나게 큰 시대적인 그 큰 이념의 변화기 때문에 그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2차 전지는 우리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면 2차 전지는 저는 모빌리티 세상에 그 회복력의 시대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저는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인더스트리도 많이 올랐고 앞서 땡겼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침은 있을 겁니다. 부침은 있는데 큰 트렌드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방향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네. 고기 대대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그럼 이 전기차 세상, 네. 2차 전지 네. 이거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그 핵심 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쌀이 아니고 심장이죠. 심장. 쌀이라. 네, 모든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 움직이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자동차 업계가 그 현대차도 앞으로 정말 그런 문제에 봉착할 텐데 자동차 업계가 지금까지는 엔진이 진입 장벽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엔진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배터리로. 이제 나머지 동력 전달하는 거랑 소음 제어하는 거랑 뭐 차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금속 관련된 기술, 전장 기술 이거는 사실은 아웃소싱 하면 다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도 한다 그러고 뭐 언제 봤더니 텐센트도 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완성차 시장 쪽에는 차를 어떻게 누가 기능적으로 우리 핸드폰 얘기할 때 피처폰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차를 잘 만든 거는 피처폰을 잘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같은 기능을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는 경쟁력이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할 수 있게 이게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벤츠도 GM도 테슬라 뭐 현대차도 애플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 뭐 장비니 소재니 뭐 여러 가지 산업으로 또 나뉘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 심장의 또 그 핵심 코어라고 본다면 어떤 쪽을 보시나요? 저는 2차 전지인 것 같고요. 2차 전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제조업체.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거기 소재가 이제 전기차 위에 2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 위에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갑의 지위를 가질 겁니다. 보통 갑과 을이 이제 공급해 주는 쪽이 을에 속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청 회사들이. 근데 이 인더스트리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이제 뭐 지나게나 다 만든다 그럴 거예요. 그 뒤에 2차 전지를 만드는 거는 몇 회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이어서 레시피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령 라면을 끓일 때 신라면 수프 넣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10만 원 맛이 나와야 되는데 물 한 컵 반. 끓이는 맛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거랑 2차 전지 생태계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아날로그 기술의 특징인 거죠.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라면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위로 업스트림으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현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애플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우리가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는 문화를 봐야 되는데 문화가 우리가 글로벌 표준하고는 좀 동떨어진 나라였었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하드웨어 쪽은 그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제조 기술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반도체고 조선이고 자동차고 요거는 피처의 세상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안 끼어 있는 거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세상에 이제 사실 정확히는 문화 같은 거죠. 웹툰이나 웹소설 이걸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철수했는데 예전에 김태희폰이라고 피처폰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초콜릿폰이라고. 네, 초콜릿폰 기억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뭐 많이 이제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삼성전자의 최대 약점도 소프트웨어로 경영력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보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엄청 중요해졌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소재가 사실 최상단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소재 위쪽에는 아마 원료 쪽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요즘 리튬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최상단에 최상단의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호받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태양광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의 원재료는 바닷가 모래거든요. 네. 규소예요. 리튬의 원료는 바닷물에도 많이 녹아 있고 옛날에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이렇게 나중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지표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 정제해내는 기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곧 그 미래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왜냐? 회복력의 시대니까. 지금 그러한 국내 기업이 있나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해외에 있나요? 포스코가 시도하려 하고 있죠. 아, 이번에 그 수산화 뭐 리튬 이게 이제 그 말씀이시군요. 포스코 정문에 가면 포항 공장 정문에 가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이렇게 돼 있는. 그럼 거의 모든 직원들이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임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사이에는 또 그걸 보고 다 똑같이 배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녹아 있으면 조금 좀 앞서 나가서 그럴 걸 하지 않을까. 또 포스코는 탄소세라는 암초를 견뎌내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은 EU만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 포스코는 이런 걸 통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안 사도 되게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이번에 유럽의 그 탄소 국경세 이대로 간다면 뭐 연간 6조 원씩 세금 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그건 뭐 상당히 먼 미래의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2026년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했지만 또 유의할 수도 네, 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각도에서 내가 그러면 그 많이 빠져 있는 주식, 그런 어떤 허공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하신 이러한 주식으로 종목 교체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내 거는 이렇게 쭉 빠졌는데 말씀하신 좀 빠졌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문제인데요. 가령 우리 워렌 버핏 그분의 진짜 저는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분의 포트를 보면 너무나 심플해요. 이미 소비재인 현재 필수 소비재이거나 이미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로 옮겨갈 만한 것들만 담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다 보면 꾸준히 오릅니다. 작년에도 올랐어요. 올해도 올랐고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뭐 케첩 만드는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참 신기한 거는 애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명하신 분께서 애플이 지금은 업종 분류를 하면 뭐 IT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우리 인류가 다 가야 되는 필수 소비재로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거를 왜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재 미국에서 신차가 나올 때, 그게 예를 들면 현대차가 됐든 벤츠가 됐든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신차에 내비게이션 실리는 칸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는데 뭐가 깔린지 아세요? 뭐가 깔리죠? 애플이 깔립니다. 아, 그래요? 차가 핸드폰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90%에. 그러면 이게 그리고 애플 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부터 광고 조직을 늘린다고 그래요. 광고 조직 신규 채용을 해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니 전 세계에 지금 활성화돼서 살아있는 애플 폰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세계 인구 80억 명 시대에 17억 개, 8억 개가 현재 워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일정한 비중은 굳이 왔다 갔다 막 시장 따라서 원래는 뭐 성장주가 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필수 소비재 줄일래. 그게 아니라 일정 비중을 항상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워렌 버핏 그분의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또 인기 있었던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록히드 마틴 주가 한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보진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랑 똑같습니다. 올라갔어요. 쭉 올라갑니다. 배당도 줍니다. 원래는 배당을 더 내립니다. 분기 3달러씩 줍니다. 쭉 올라갑니다. 아마 그 록히드 마틴이 그 우리가 ESG 얘기할 때 제약 산업 이게 아니라면 아마 워렌 버핏 그분도 편입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네. 네, 교환을 해보자. 그러니까 네. 지금 물론 요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올라왔던 거니까 나는 쭉 빠져 있는 거니까 뭔가 싼 거로 비싼 걸 사는 느낌. 그건 절대 이거를 안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많은 사람이 어떤 누군가 파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내리는 건데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을 존중한다면 파는 사람이 저렇게 스마트한 사람들도 이 가격에도 파는데 나는 왜 저 사람 파는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정말 그 어떤 수급의 논리 혹은 그 테마의 논리로 고점에서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이러한 주식들로 미래 성장 주식들로 교환을 하는 게 교체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라도. 개별 종목별로 달라지겠죠 스토리가. 과연 그게 정말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 건지 정말 강한 기업이었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테마로 갔다가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면 교체하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그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온 거 아니냐 가치가. 그러면 이 새로 올라갈 때 그 주도주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떤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5대 5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어떤 2차 전지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반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산업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의 성장이 앞으로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반등을 이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뭐 맞는 얘기 같고요. 현재를 봤을 때는 우리 수출에 기여하는 정도, GDP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걸 보면 반도체를 빼고는 한국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상반기 동안에는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재고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재고가 얼마나 빠른 식으로 소진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경제 동향을 보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마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를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우리의 미래죠. 미래고 지금 현재는 뭐 인더스트리 전체로 해서 연간 수출 금액이 뭐 10조가 잘 안 되고 그럽니다. 이제 반도체보다는 훨씬 작은 매출인데 앞으로는 이쪽이 커질 겁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될 세상으로 갈 것인 거는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일단 뭐 두 가지 다 뭔가 구간이냐 뭐 네네. 신관이냐 함께 가면 좋죠. 네, 함께 간다. 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좀 집중해서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하이닉스의 네, 내년도 네, 네. 적자가 네. 4조냐 6조냐 네. 뭐 이런 얘기들 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네, 네. 뭐 재고가 몇십 조 쌓여 있네 뭐 이런 얘기들 네. 지금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사이클상 투자를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아직은 반도체에 투자하면 안 되냐 삼성이나 저 SK 하이닉스에. 지금부터는 이게 반도체도 화학이도 뭐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제잖아요. 네. 딥시클리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안 좋다 그럴 때 사서 좋다 그럴 때 팔아야 되는 인더스트리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까 제가 금리를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저금리가 되면 하락돼서 또 다시 침체로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좋아진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으면, 그런데 오히려 요즘 보면 오히려 다른 경쟁사들은 증설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이제 내년 1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현 수준 유지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경기 회복기에 삼성전자는 더 큰 점유율을 갖고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 사야 될 네, 때니까. 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만약 신규 투자가거나 위에서 팔아놨던 사람들은 이제 정찰병 수준은 보낼만 하다. 그래서 정찰병이 살아오는지 어쩐지 전사한지를 한번 지켜보다가 또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정찰병 또 하나 보내보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서는 걸 보고 최초에 보냈던 정찰병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본대 전부 진입. 오히려 허락할 때 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으로 턴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 분할 매수할 때 방법인 거죠. 계속 내리는데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는 바보예요. 그 분할 매수와 관련해서 그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또 그 대표님께서는 워낙 그 큰 뭐 10조 이상의 자금을 또 운영해 보셨으니까 펀드를 일단 기관의 차원 말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분할 매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관 외국인과 있죠?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요. 기관과 외국인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간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존중해서 운용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그럼 경기 민감제를 좀 덜어내 줘야 되고, 어떤 주식이 하염없이 내린다. 그런데 자기가 이유를 몰라. 개인이면 고집 부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자기 돈이 아닌데 위에 리스크 관리 안 했다.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또 하나 큰 차이는 개인은 평가를 자기한테만 받으면 돼. 그렇죠. 가끔가다 와이프한테 받거나 뭐 아내한테 받을 수는 있죠. 네. 자식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수많은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그 매니저를. 그래서 항상 더 깨어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하는 거고. 그럼 개인 투자를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 저 개간 놈들 며칠 전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사더니 13,000원에 막 찢고 있네. 쟤들 저렇게 해가지고 돈이 뭐 남아?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주가가 막 떨어지면 개인이면 고집을 부리는데 기관 외국인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성간주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뭔가 그 나름대로 분석은 하겠죠. 저게 왜 내려 막 그러는데 뭐 4분기 임금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뭐 어닝이 좀 미스를 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언제 되면 뭐 오버헤임도 있대.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할 수가 없으면 고집을 못 부립니다. 남의 돈인데. 대표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제가 그렇죠. 제 돈 가지고 제가 모험을 네. 한 거, 위험에 뛰어드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돈 가지고 위험하게 뛰어들기는 네. 좀 힘들죠. 제가 7년간 남의 돈 펀드 운영하면서 코스피를 매년 이겼었거든요. 어떤 네. 해는 많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해는 적게 이기기도 하고 한 해도 지지를 않았었는데 뭐 항상 깨어 있어야죠. 왜냐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그 분할 매수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 분할 매도하는 거 네네.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은 그냥 나눠서 기간이 되면 네. 일시적으로 그냥 나눠서 균등 분할이 됐든 매수한다,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시장에 접근을 잘 안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라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뭐 연봉, 분기봉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금리 동향 봐야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금리 동향에 대한 스터디가 끝났다면 어떤 그 연봉상의 어떤 기업들이나 자산들의 차트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 저 주식은 이 막 버블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애플이나 이렇게 막 일시적으로 솟구쳤더니 그 위에 산들이 있거든요. 저거는 이미 버블이지 연봉 추세상으로는 강건하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매수를 시작해야지 하고 조금씩 사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샀는데도 계속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건 버블의 역버블이 반드시 생기는 감에도 국면을 만드는 건데, 그때도 일단 정찰병을 계속 보내보고 본 데는 나중에 첫 번째 보냈던 정찰병이 살아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 걔가 빨개지면 그때부터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찰병을 내보내고 더 싸지면 그 다음 후속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 빨간불로 돌아왔을 때 나머지가 쫙 들어가는 거군요. 아니, 싸져요. 그 싸게 사야 먹는 게 아니고 올라가야 먹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명언이십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내린다는 이유로 계속 투입하다가, 저 같으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때까지 분할 매수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익 실현도 해야지. 네. 응?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눠서 들어갔을 때 정말 본대는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네. 다시 상승으로 해서 내가 빨간불이 네. 처음에 샀던 게 올라왔을 때 오히려 정찰병이 하루에 한 번씩 지휘 보고 하던 게 연락이 끊기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또 폭락을 했다. 그러면 멈춰봐야 돼요. 내가 정찰병 보내는 타이밍을 잘못 봤구나. 저 정찰병이라도 더 많이 빠지면 그게 시장을 존중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되겠군요. 처음에 정찰병을 내보내고 떨어지면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그냥 하락할 때, 상승할 때 그때 그냥 다 그거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시장을 존중하는 매매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매니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야 된다. 시장은 8억 명의 인구가 움직이는 집단 지성의 모든 불확실성의 총체적인 합의 시장 가격이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가 시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불가능한 거니까. 그 힘은 어떤 펀드도 1,000조짜리 펀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10조 펀드 운영하셨으니까 10조 가지고 펀드가 크면 클수록 네. 10조면요 비중 1% 싣는데 1,000억이 필요해요. 10,000원짜리 주식 1,000만 주를 사야 돼요. 네.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의 발행 주식 10% 사는 거예요. 시장이 한화할 때 하면 다 틀려먹습니다. 항상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책을 보고 투자하는 습관이 자꾸 생겨 있는 거죠, 저한테.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을 잘 관찰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발 앞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미국의 그 구루들도 보면은 투자의 구루들 책을 많이 읽는다. 특히 인문학책.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거시경제 지표를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워렌 버핏께서도 시골에 다십니다. 여의도에서 멀어질수록 건강도 더 좋고 장기적인 수익률은 더 좋아질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이걸 쳐다보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평가된 기업을 파악하는 방법. 이제 그렇게 큰 돈을 10조라는 돈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투자 선별을 하실 때 이제 사용하셨던 기법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세상이 어디로 갈 건가?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 어닝의 함수고 기업 어닝은 정부 정책이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의 함수인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나 정부의 정책 자금이 어디로 많이 앞으로 꽂히게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알고 거기를 선점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 그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몇 권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이 주식 투자 서적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 로마인 이야기 12권 사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우라고 그러시는데 기업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르지 않거든요. 개인의 흥망성쇠가 다르지 않고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로마가 부흥하던 시절에 로마의 각종 정책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업이 시행해 가는지 아닌지를 저는 유심히 봐요. 폐쇄되는지 개방적인지 그리고 길을 뚫는지 성을 쌓는지 정복자를 자기 시민으로 만드는지 정복자를 영원히 예속시키는지 그런 것들 많이 봐요. 그래서 개방성, 잡종이 순종보다 강하거든요. DNA가 점점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선별하실 때 어떻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 그 저한테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보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전지, 태양광, 이제 풍력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업의 내용이 약간 그 주단조 같은 거라서 마진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네, 풍력이. 그 사실 업의 본질은 그 셀은 뭘 세우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하는 설치업이니까. 그거는 셀을 다루는 그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주조 단조하는 게 업의 본질인 거예요. 뭐 정밀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에너지가 생기면 그걸 어딘가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전류가 되려면 전압과 전류가 일정해야 돼요. 네.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한 세기로 흐르지 않는 전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밤에는 해가 안 떠요. 바람을 그렇죠. 세게 불었다 적게 불었다 해요. 그걸 어딘가 저장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제가 삼성 SDI를 뭐 그때 무지 많이 샀었죠. 발행 주식에 뭐 8% 9%를 막 사고. 삼성 SDI. 네네. 그 당시에 5만 원, 6만 원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그럼 좋게 보시나요? 삼성 SDI? 네,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원래 보던 궤적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투자를 좀 더 해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싶은 그런 아쉬움이 회사 있습니다. 자체에서 2027년 정도 기준으로 네. 2차 전지 완성 기준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우리나라 세계 회사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스테이 푸어, 스테이 헝그리 해야 성공한다 그랬는데 삼성 SDI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배가 좀 많이 부르신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공격적이 좀 네.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 대표님이 좀 이렇게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나요? 주식이? 저는 2차 전지 섹터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게 성장할 거다. 물론 태양광과 이런 쪽도 성장하겠지만 태양광은 모듈은 파넬 있잖아요. 네. 그건 업의 본질은 LG 디스플레이 같이 디스플레이 업하고 똑같습니다. 제조 공정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게 하이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낮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윗단에 있는 폴리실리콘, 그거는 이제 웨이퍼에 들어가는 굉장히 뭐 중요한 소재인데, 그 재료가 규소이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 많이, 그리고 그거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기예요. 네. 규소를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인고원 만들고 슬라이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초과 마진을 내기가 중국 때문에 좀 어려워진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는 거의 밸류 스탁이 됐더라고요. 폴리시콘 만드는 회사가. 뭐 1년에 영업이익이 막 무지 많이 내고 있는데. OCI를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지속 가능한 마진이 안 될 위험이 있다. 중국의 그 태양광 네. 그 출하량, 네네. 네, 패널 네.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 네, 확 네, 네. 가격이 변동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Q가 많이 증가하는 어떤 씬이 만들어지고 문화적인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마진 폭이 큰 건가? 진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려를 한 다음에 테마주를 바라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어쨌건 우리 대표님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완전히
그 앞으로의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확신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소재단이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거의 뭐 크게 예를 들어 소재단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마진폭이 줄어들겠죠. 가령 아까 장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할 말이 많은데 가령 그 업의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계 만드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기계를 풍력에 납품하면은 풍력주가 되고 네. 원자력에 우리가 원자력주라고 하는 회사 중에 제가 어느 회사라고 특정은 안 짓겠습니다만은 업의 본질은 주 단조예요. 그걸 수력발전소 납품하면 수력발전주가 되고 그거를 그렇게 똥땅똥땅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만들면 자동차 부품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가장 업의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마진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Q는 어떤 산업이 커지고 정책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 Q는 늘어나는데 마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자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쇠 두드리고 깎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시는 아니 건가요? 뭐 제가 특정 회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네. 각자가 그런 것들을 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2차 전지 장비주의든 반도체 장비주의든 핵심적인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다가 네. 투자를 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우선으로 이제 돈이 현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데 죽어라 힘들다 할 때 거기는 공격적으로 버티면서 투자하면서 오히려 이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게 삼성전자의 투자 이유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사업이 여러 개잖아요. 모바일 사업, 뭐 가전 사업 이렇게 식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우니 SK 하이닉스는 심플하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기가 좋고 수익이 좋아질 때 또 가장 좋아지고 하이닉스를 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퓨어 플레이어로서는 그 아주 반도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현대 반도체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LG 반도체가 됐다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로 왔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그 안에 그 예를 들어 창업자의 DNA나 일관된 경영 흐름들은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죠, 그죠? 근데 삼성은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니까. 근데 퓨어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반도체만 좋아진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많이 하니까 그 대신 또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운드리 TSMC,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을 또 열심히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전에 기업 탐방하고 이랬던 시절에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딱 두 개의 회사가 1월 날도 불 켜져 있던 회사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절대 취업 안 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회사 두 개 있었는데 그 회사 둘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 중에 하나였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네이버였었어. 아 네이버. 네. 네. 전 최근에 네이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네. 벤처 정신을 혹시 잃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진짜 그 네이버에 대해서도 좀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좋게 봅니다. 성장. 네. 가령 뭐 저기 주가 40만 원 가던 시절에 캐나다에 그 웹소설 와패드 인수할 때는 시장이 막 와 이러다가 오히려 더 낮은 밸류에이션에 이번에는 미국에 1등하는 포시마크 인수했는데 이번에는 와 죽일놈 살릴놈 그러잖아요. 세상 인심이 그렇게 조석지변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가령 자기 연관 분야라는 거죠. 네. 제가 또 다른 회사 얘기할 뻔했어요. 또 자기 연관 분야에 학대하는 거. 더구나 저는 또 좋게 보는 게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회사 기병인데 보병가 아닌 제조회사가 아닌 기병인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제 생각이 좀 고루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미국에 기반을 둬야 된다. 영어를 쓰고 패권국에 날개를 달고
그래서 미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를 계속 인수하는 행보를 보이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다. 아, 네이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뭐 또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네. 또 뭐 네. 세계적인 또 제페토는 뭐 플랫폼, 세계적이죠. 그렇죠. 이런 사용자 것들이 수가 어느 순간 통합되는 날이 올 것이다.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를 시속 한 50km로 달리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네이버 메일을 지금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도 네이버의 많은 서비스 중에 공짜로 제공되는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버상의 영토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닥달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와요와요로 줄지 않습니다. 경기 둔감제입니다. 그렇죠. 그 소위 우리 내수주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네이버의 어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난한 자들의 돈이 네이버의 어닝을 구성하고 있고, 그 회사의 지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우리 그 대표님도 일단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적자를 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투자 볼 때. 저도 그때 피말르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 선택을 해서 로스컷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제가 모든 포트폴리오를 A4 용지에 칸으로 오른쪽에 펀드 이름 쭉, 종목 이름 쭉 해가 2페이지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매일 퇴근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나도 요 안에 없는 상태로 퇴근합니다. 공부해서 이건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러니까 그 실패를 빨리빨리 저는 정정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그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종목 교체라든가 지금 아직 상승하기 전에 모두가 빠져 있을 때 이때 그러한 기회를 살려야 되겠군요. 지금이야말로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 공부하면 정말 그 공부의 대가가 예전에 시장이 핫했을 때보다가 더 많이 돌아오는 시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서재현 대표님 모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전 대신자산운용 대표셨고요. 10조 이상의 펀드를 최초로 운영하셨던 분인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가 너무 깊으셔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오늘 못다한 얘기 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창이시고요. 우리 국민들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MIT 장학재단이 쿠팡을 65% 비중으로 질러서 반토막이 난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새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그 돈 계세요. 버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좀 많은 그 지혜를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왜 그러세요? 뭐 그렇게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유, 네. 저 어디 아프리카의 그 격언 속담에 보니까 네. 노인 한 명이 사망하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10조 이상의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수십 년간 이 현장에서 초기서부터 일을 하시면서 쌓여신 어떤 그 경험 그리고 그 인사이트 앞으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